31번 보기와 같은 부하에 대해서 보일러의 전격 출력을 올바르게 설명한 거. 보일러의 출력은 필요한 열량들을 다 합한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냐? 난, 급, 배, 예, 네 가지가 있어요. 난급, 배예. 난방에 필요한 열량, 급탕에 필요한 열량, 배관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열, 예열에 필요한 열량.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이용하는 거, 진짜 열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 난방과 급탕이에요. 요것을 이용하는 열량 출력, 방열 출력이라고 하고요. 출력. 그 다음에 보일러를 계속 틀고 있으면은 24시간 틀고 있다. 가동한다. 그러면 예열할 필요가 없죠. 안 꺼졌다면은. 그래서 계속 가동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만큼의 열량이 꼭 들어간다. 배관을 통한 손실열까지는 계속 가동하고 있으면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세 개를 상용 출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열할 때 필요한 열량까지 다 합한 것을 보고 전격 출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문제는 전격 출력이니까 난급배에 네 가지를 다 더한 것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32번 보일러에서 이상 고수위를 초래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는 거. 고수위래요. 비정상적으로. 가번 이상 고수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연소를 정지시킨과 동시에 급수 펌프를 멈추고 급수를 정지시킨다. 나번 이상 고수위를 넘어서 만수 상태가 되면 보일러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동체 하부에 분출 밸브를 전개하여 열어서 보일러 수를 전부 재빨리 방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상 고수위나 증기 추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캐리오버나 프라이밍 등을 일으켜서 증기 속에 물방울이나 수분이 포함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수격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4번 수위가 유리수면계 상단에 달했거나 조금 촉박한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시켜야 하지만 연소는 정지시키지 말고 저연소로 계속 유지해서 송기를 계속한 후에 보일러 수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원래 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요. 자, 잔뜩 들었는데 압력도 빵빵한데 분출 밸브를 전부 열어서 보일러를 갑자기 빼버리면은 압력이 급격히 확 빠지면서 안으로 찌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방출하면 안 되고요. 서서히 열어서 보일러수를 적정량을 방출을 해요. 보일러 내 수위가 표준 수위 정도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단번에 분출 밸브를 급히 열어서 보일러수를 급히 방출하는 행동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33번 보일러가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파손이 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 보일러가 최고 사용압력도 안 올라갔는데 터졌어요. 자, 안전장치는 대부분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럴 때에 보통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불완전하다 이런 요소보다는 최고 사용압력까지도 안 올라갔는데 압력도 제대로 안 올라갔는데 터졌다? 구조상 뭔가 결함이 있는 경우이죠. 34번 손실 연량이 3,000kW 왜 사무실에 온수 방열기를 설치한다. 방열기 소요 섹션 수, 조각수, 쪽수에 쪽수. 섹션, 영어로 섹션, 조각입니다. 몇 조인가 단 방열기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하며 1섹션의 방열 면적이 0.16이다.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증기냐 온수에 따라 다르니까 온수 방열기니까 450kcal가 제곱미터 per hour당 이게 표준 방열량이죠. 자, 그러면은 난방 부하는 열량은 난방 부하는 난방에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럼 어째서 난방이 필요하죠? 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실외로 자꾸 손실이 돼요. 빠져나가요. 그게 3,000kcal야. 그러면 그만큼 방열기에서 실내에다가 보충을 해줘야지만 이 난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난방에 필요한 것은 뭐다? 3000kcal/h다. 그 다음에 면, 전, 온 이렇게 곱하죠. 면적은 방열기 면적이에요. 방열 면적. 그 다음에 전달률은 방열기의 전달률, 방열 계수라고 하고, 온도차는 방열기와 실내의 온도차. 근데 이거 두 개로 곱한 것을 쓰면은 두 개 곱하면 방열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방열기 면적은 전체면 모르지만 조각당으로 나온 경우는 한 조각 쪽수에다가 한 조각당 면적, 쪽당 면적 이렇게 곱하면은 방열기 전체 면적이 되죠. 자, 그럼 문제 조건 보면 쪽당 면적은 0.26 1섹션의 방열 면적, 한 조각의 방열 면적. 방열량은 표준이니까 원수 450. 근데 쪽수를 몰라요, 지금. 쪽수를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이 쪽수를 몰라. 그러니까 이쪽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나누기 2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식 누를 때는 3000 나누기 0.26 곱하기 450. 계산기 누르면은 얼마 나오겠죠? 주의할 점. 소수점이 있다. 그럼 반올림 하지 마시고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해라. 방열기 쪽수는 조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을 하지 않으면은 소수점 밑에가 나왔다? 뭐 0.5쪽이에요. 그럼 방열기를 한 조각이 주철로 주물 제작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반을 쪼개냈다? 그러면 그 쪼개낸 사이로 다 세겠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한다. 자, 계산기 눌러봅니다. 예. 25.64. 이 반올림 숫자 6이기 때문에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소수점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계산한다. 35번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설치 시공 기준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일러 설치된 계기를 육안으로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시설이 있어야 된다. 나온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건 제외. 보일러 측부, 측면은 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소형은 0.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급기구, 환기구가 있어야 되고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지 유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해야 되고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환기구가 위쪽이고요. LPG를 사용했을 때는 환기구가 아래쪽. 도시가스는 주성분이 주로 메탄가스라서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위쪽. LPG는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에 쪽. 라번 연료를 저장할 때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연료 탱크는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 격벽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소형 보일러의 경우는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2번 거리가 틀리게 된 거예요. 자, 보일러 동체, 본체에서 측부까지는 0.45m, 소형 보일러는 0.3m. 그러니까 치수가 틀려 있는 거죠. 36번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가만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유출 속도가 너무 빨리 이렇게 분출이 되면 불이 꺼진다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역화, 불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번호 쪽으로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나번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연료의 확산이 불량해지고 착화가 잘 안 된다. 연소실이 차디 차면. 다음은 연료의 열온도가 너무 높으면 뜨거우면 기름이 성분이 분해가 되고 열에 의해서 분사각도가 흐트러져서 분무 상태가 불량해지고 탄화물이 생성될 수 있다. 유압이 너무 낮으면 라번 끓음이 축적될 수가 있고 너무 높으면 점화 및 분사가 불량해질 수가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유압이 너무 낮으면 기름에 가하는 압력이 너무 낮으면 점화나 분사가 불량해요. 분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유압이 너무 높으면 너무나 많은 양의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가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끓음이 발생하고 매연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거꾸로 지금 쓰여진 거죠. 자, 그 다음 37번 보일러에서 연소 조작하는 중에 역화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 버너 입구 쪽으로 불이 거꾸로 치솟아 오는 거 역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거. 1번 불완전 연소의 상태가 두드러진 경우. 나번 흡입 통풍이 부족했다. 답은 연도 댐퍼에서 궤도 열린 정도가 너무 많이
넓혀져 있다. 연도 배기가스 빠져나가는데 댐퍼가 많이 활짝 열려 있대요. 그러면 역화가 아니죠. 연도 나가는 댐퍼가 닫혀 있어서 연소가스가 못 빠져나가니까 입구 쪽으로 화염의 압력, 논의 압이 빵빵해서 입구 쪽으로 튀어나와야지 역화가 되는 거죠. 4번, 압입 통풍이 너무 강하다. 즉 연소실 앞에서 너무 세게 집어넣으면 뒤에서 미처 못 빠져나갔는데 연소실 안이 빵빵해져서 입구 쪽으로 오히려 화염이 치솟는 역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빨아들이는 흡입 통풍이 너무 약하다. 약하게 빨아들이면 속의 논의압이 너무 빵빵해서 역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답은 3번이죠. 연도의 댐퍼를 너무 좁힌 경우에 연소가스가 못 빠져나가면서 화염이 버너 입구 쪽으로 치솟을 수가 있죠. 38번 보온재가 갖춰야 할 조건 설명으로 틀린 거. 보온재 온도를 따뜻하게 열을 지켜주는 거죠. 열을 차단해야죠. 열 전들이 작아야 된다. 부피나 비중이 가볍고 그리고 슬림하면서도 효과가 커야죠. 가볍고 슬림해야지 시공하기가 좋죠. 시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야 된다. 틀렸죠. 적합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된다. 흡수성,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없어야 된다. 낮아야 된다. 보온재에 물기가 스며들면 보온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물기를 너무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것이면 시공을 해놓고 나서도 물기에 촉촉하게 젖어서 보온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틀린 설명이죠. 비중이 커야 된다 했으니까 부피 비중이 작아야 된다. 39번 관의 접속 상태 결합 방식 표시 방법 중에서 용접이음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1번은 나사이음이에요. 나사이음. 또는 이 부속을 굳이 나타내라 그러면 소켓이에요. 소켓. 그래서 소켓이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줄로 된 거 유니온이음이에요. 유니온. 부속품 자체 기호도 유니온이고요. 이것은 납땜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접을 할 때 전기 아크 용접이다. 그럼 전기 용접이면 X로 하는데요. 산소 용접으로 납땜을 한다면 점을 찍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용접이죠. 산소 용접이니까. 두 줄 있는 거 플랜지예요. 플랜지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0번. 어떤 주철제 방열기 내에서 증기의 평균 온도가 110도씨이고 실내 온도가 18도이다. 방열량은 방열계 수는 7점이다. 방열량은 몇 차례 풀었는데 방열계수하고 온도 차이죠. 방열계수 7점이 그 다음에 온도차 110도, 18도. 계산기 누르면 662.4. 답이 먼저 펼쳐졌네요. 풀이가. 답 4번 되겠습니다. 41번. 원통 보일러에서 급수의 pH 범위로 가장 적합한 거. 급수. 자, 보일러 본체에서는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나는 거, 가장 적게 일어나는 거 25도 기준일 때 pH가 12.0일 때 가장 부식이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때 그 정도 맞추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밖에서 공급하는 상태를 급수, 보일러 본체 안으로 들어가면 보일러 수라고 하고요. 보일러 수에서는 불을 떼면은 증기가 나가고 점점 이쪽에서는 농축이 됩니다. 농축.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다 중성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물 자체가 알칼리성은 자연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알칼리 약품을 넣죠. 알칼리 약재를 넣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성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암모니아 뭐 이런 종류인데 소다 종류를 넣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넣으면 안 돼. 자, 그러면 12.0으로 보일러 수가 유지되도록 하고 불을 떼면 어떠냐? 12.0보다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너무 진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pH 13.0 되면은 오히려 알칼리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요. 알칼리 부식은 철판이 녹는 게 아니고 푸석푸석하게 균열이 가는 부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12.0을 보일러수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약간 낮게 pH가 11.0이나 11.8 정도 최대치가 이 정도 유지가 되도록 하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수 밑바닥에 분출할 때 시료를 채취하죠. 한 컵.
흘러나가는 물 받아서 pH 메타기가 있어요. 휴대용으로 볼펜 모양으로 찍어보면은 pH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농취된 걸 고려해서 보일러에서 밖에서 급수할 때는 오히려 11.0이나 11.8보다 오히려 더 낮게 보통 8 내지 9 중성이 pH가 7이 중성이니까요.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서 0부터 7, 14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0부터 14까지인데 7이 중성 7 밑으로 떨어지면은 숫자가 줄어들수록 산성 7보다 올라가면은 알칼리성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물 7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통 알칼리 약분을 푼다고 치면은 8, 9 정도가 적당한 급수의 범위이고 보일러 내에서 유지할 것은 11.0에서 11.8. 그다음에 보일러를 정지하고 보존할 때는 가득 채워서 보존하는 방법을 채택할 때 만수 보존을 할 때는 알칼리 약품을 잘 맞춰서 12.0으로 보존하는 거죠. 답은 적절한 답은 적합한 거, 가장 가까운 거. 2번이 답이 되겠죠. 42번 가스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중 틀린 것. 가방 가스 압력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화로나 굴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화형 가스 종류는 과급적이 화력이 높은 것. 점화형 가스는 처음에 브러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버너가 있고요. 주 버너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브러쉬 역할을 하는 점화형 버너가 있어요. 점화형 버너를 파일로트 버너라고 돼요. 파일로트 버너. 파일로트. P-I-L-O-T. 파일로트 버너. 화력이 좋은 걸, 브러쉬가 확실하게 붙어서 주버너에 연료가 분사될 때 바로 점화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단 1회에 한꺼번에 원샷에 점화가 될 수 있도록. 43번 보일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계획 또는 일상 보전 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관리하는데 연간 계획에 포함이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연간 계획이 아닌 거예요. 급수 계획, 점검, 운전, 정비. 언제쯤 정비한다? 운전, 어떤 방향으로 운전한다. 점검 어떻게 한다. 근데 급수는 언제쯤 급수를 한다가 아니고 매일매일이죠. 이건 매일매일. 매 시간당 가동 중에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급수 계획을 1년에 한 번 급수하고 이게 아니죠. 증기보일러는 계속 증기가 발생돼서 나오고 물이 어때요? 계속 소진되기 때문에, 달아지기 때문에. 가정용 보일러처럼 그냥 물 그냥 1년 내내 그대로 가둬놓고 쓰는 건 아니니까요. 보통 여기 보일러 그러면 가정용 보일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산업용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를 말합니다. 증기보일러를 뜻해요. 자, 44번. 구상흑연 주철관이라고도 하고 땅속이나 지상의 배관에서 압력 상태나 또는 압력이 없는 무압력 상태에서 물을 수송하는 등에 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그랬는데요. 이게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합니다. 구상흑연 주철관이라고도 하고요. 구상흑연 주철관이 뭐냐? 주철관은 재질에 따라서 그냥 보통 주철, 고급 주철, 그리고 구상흑연 주철 이렇게 나눕니다. 구상흑연 주철이 특수주철인데요. 용융 상태에 녹아있는 주철이 있다가 마그네슘이나 셀레늄 또는 칼슘을 첨가해서 흑연의 모양이 편상, 조각편처럼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있는 흑연의 모양이 아니라 이게 구상, 동그랗게 구형 모양으로 주철 사이의 입자로 자리 잡도록. 강도는 별 변화가 없는데 좋아진 게 뭐냐? 인성, 연성, 잡아당기는 힘에 강해진다. 이제 늘어나는 성질에 잘 버티는 현작에 개선시킨 주철로 덕타일 주철이라고도 하고 내마멸성, 내열성, 내식성 등이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이런 주철은 웬만한 충격에도 쉽사리 균열이 가거나 깨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충격에도 강하게 잘 버틴다. 45번 다음 중 보온재 종류가 아닌 거. 코르크,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코르크 나무 껍질이죠.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도 있고 더 단단하게 가공하려면 탄화 코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포성 수지,
생활에서 보면 스티로폴이라고도 하죠. 폴리스틸렌 폼 같은 거. 이런 거품 알갱이들을 눌러놓은 거 우레탄 폼도 있고요. 기포성 수지는 끝에가 폼자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 규조토. 공기층이 미세하게 많은 흙의 종류이죠. 반죽해서 개어서 씁니다. 제겔콘. 제겔콘은 지거콘이에요. S-E-Z, 제겔콘이라고 하는데 제겔콘이 뭐냐면은 내화물의 표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일종이에요. 온도계의 일종. 근데 사실 내화 벽돌의 일종이죠. 자, 제겔콘은 내화물의 내화도를 시험 측정에 사용되는 온도계 종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금 오르락 내려가는 온도계가 아니고 점토나 규석질, 또 내열성 금속 산화물 등을 반죽을 해서 배합을 해서 소성시켜서 구워서 만든 것이고요. 삼각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화로 안에 불 때는 가마 안에 삼각추 모양의 제겔콘을 이렇게 받쳐놓고요. 그 다음에 내화 벽돌, 뭔가 새로운 개발품이 있어. 그러면 내화 벽돌을 이렇게 개발품을 놔둬요. 그리고 이 제겔콘 콘 모양, 원뿔 모양을 원뿔을 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PPL 간접 광고는 아닙니다만 브라보 콘 할 때 콘이 원뿔이죠. 콘. 이 원추 모양, 삼각추 모양으로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내화 벽돌이 일종인데 이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에 SK 넘버가 붙어 있는데 SK 26번으로 번호가 붙어 있는 이 배합된 삼각추 모양의 제겔콘은 1580도가 되면은 여기까지는 견디는데 1580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게 흐물 변형이 돼요. 네. 그래서 내화벽돌도 같이 노 속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요. 불을 떼면서. 근데 이게 흐물흐물 녹아내리는데 이건 멀쩡하게 버티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 새로운 내화재가 개발된 게 1580도 이상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26번, 제겔콘 26번을 가지고 내화물의 기준으로 삼는 온도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비교해서 변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온계라든지 또는 비접촉식 온도계, 뭐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손 대고 얼굴 대고 하면 쫙쫙 찍히는 거. 그런 온도로서 측정이 돼서 숫자로 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화물의 일종입니다. 사실 비교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변형 정도를 봐서. 그래서 4번은 제겔콘은 보온재 종류가 아닙니다. 46번, 보일러 운전 중에 연도 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 이게 정상적이에요? 연도 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즉이 비정상적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항상 보일러 정지는 연료 공급 차단, 가동 중지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 할까요? 연도 댐퍼 닫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주진교열부도 닫고 뭐 송풍기도 가동 중지하고 급수도 중단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겠죠. 하지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연료 공급 차단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하든 자동으로 하든 무조건 비상정지 시에는 연료 공급 차단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 47번, 강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0.43MPa 초과하고 1.5MPa 이하이다. 수압시험 압력 기준으로. 자, 최고 사용압력 기호를 P라고 하면 수압시험 압력 계속 시험 문제 나오죠? 0.43MPa 이하일 때 0.43 초과하고 1.5MPa 1.5MPa 초과할 때. 자, 그러면 0.43 밑에면 2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배 플러스 0.3MPa. 세 번째로는 1.5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0.43이 1.5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1.3배에서 0.3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직접 계산하라도 나오고. 그러면 수압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겨울철에 할 때는 동파 방지에 주의하고 최소한 30분 이상을 지켜봐야 되고
이 표에 의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수압시험 규정된 압력의 6%가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48번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고 강관, 동관을 구부림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거. 신축 곡관,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는데 구부러진 관이래요. 관 도중에 문어대가리처럼. 이거 루프형이죠. 루프형이라고 하고요. 또는 신축 이음의 중에서 구부러진 관이다. 신축 곡관이라고도 하고, 이 구부러진 정도의 반지름이 파이프 지름의 6배 이상이 돼야죠. 곡률 반경이 6배 이상으로 완만하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완만하게 느릴 만점 만곡관형이라고도 합니다. 신축이음 중에서 가장 버티는 힘이 셉니다. 허용 응력이 가장 크다. 고압에 잘 견디고 모양이 거대해지기 때문에 옥내에 설치할 때는 좀 불편하고 옥외 배관에 적합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49번 증기난방 형식에서 응축수를 환수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거. 증기가 식은 마지막 응축수를 어떻게 되도록 하냐. 그냥 중력으로 뚝 떨어지게 만든다. 중력으로 떨어지면은 응축수 탱크에 받아서 응축수 탱크에서 펌프로 해서 보일러에 공급한다. 아니다. 밑에까지 떨어지게 한 다음에 진공 펌프로 빨아들여서 보일러로 공급한다. 자, 저절로 떨어진다. 중력 환수. 탱크에 받아서 일반 볼리트 펌프나 이런 걸로 다시 보일러에 재공급한다. 기계 환수. 아니다. 압축기의 일종인데 빨아들이는 성능이 탁월한 압축기, 즉 회전식 압축기인데 이걸 별명을 진공 펌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진공 환수 이렇게 부릅니다. 진공 기계 중력, 세정 환수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죠. 50번 온수 온도로에서 방수 처리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다층 건물이 있어서도 전층의 온수 온도를 방수 처리하는 것이 좋다. 나번 방수 처리는 내식성이 있는 부식이 되지 않는 루핑, 비닐 또는 방수 몰탈로 하며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다. 다만 벽면으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대비해서 온도를 바닥보다 약 10cm 이상 위까지 방수 처리하는 것이 좋다. 방수 처리를 하면은 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기가 스며들어서 벽면이나 바닥에서 물기가 증발하면서 방바닥에 공급되었던 열량을 빼앗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주로 땅바닥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초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갈이나 단열재 설치하고 자갈 깔고 시멘트 몰탈 덮고 장판 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면보다 10cm 이상 올라오게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1층에서 2층 천정으로 습기가 올라간다. 그건 이상한 현상이죠.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다층 건물일 때는 전층 방수 처리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1층만 해도 되죠. 1층 바닥. 51번 배관의 하중을 위에서 끌어당겨서 지지한다. 천정 쪽에 가까운 배관이 지나가면은 이거 처지 않도록 인슐레이터로 묶어서 천정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앙카볼트를 천정에 박아서 이렇게 걸어주는 것을 매달아주는 것이니까 행거라고 하고요. 종류로는 리지드 앵거, 콘스탄트 앵거, 스프링 앵거 이 종류가 있습니다. 앵커는 앵커 스토퍼, 스톱 또는 스토퍼라고 합니다. STOPPER. 스토퍼, 앵커 스톱 가이드 이런 종류는 배관의 이동을 제한하고 구속, 딱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리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앵커, 행거 종류가 아니죠. 52번 보일러의 휴지 기간이 1개월 이하입니다. 단기 보존에 적합한 방법. 어떤 종류든지 간에 장기든 단기든 간에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고 쉴 때 보존한 거 휴지라고 하는데, 둘 다 보일러를 보존할 때
건조시켜서 보존하는 게 있고 물 채워서 보존하는 게 있어요. 자, 단기일 때는 건조시킬 때는 보일러 물을 다 배수를 하고 매너를 또 열어서 통하게 한 다음에 가장 약한 불로 서서히 불을 떼서 보일러 본체 안에 있는 물기를 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열 건조라고 하고요. 가열 건조시킨 다음에는 냉각대기를 기다렸다가 매너 뚜껑을 잘 닫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만수 보존은 물 채워놓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우는 거. 보통 만수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만수 보존법. 그 다음에 장기 보존할 때는 2 내지 3개월 이상이에요. 단기는 1개월 이하이고요. 자, 건조 보존은 뭐냐? 가열 건조한 다음에 그냥 냉각만 시킨 게 아니라 냉각시킨 다음에 본체 속에 물 먹는 하마, 실리카 계열 같은 걸 넣어놓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생석회이기 때문에 석회를 통에다 넣어서 물 먹는 하마 역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습제를 넣어서 밀폐해서 보존한다 그래서 석회 밀폐 보존법 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물 빼고 건조시킨 다음에 속에 과자 봉지 속에 과자가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질소가스 빵빵하게 넣듯이 질소가스를 보일러 본체 속에 넣는 질소봉입법도 있어요. 자, 이것은 건조 보존인데 장기 보존에 속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수 보존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보일러 물을 pH를 12.0으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알칼리 약품이 소다를 많이 쓴다. 가성소다. 그래서 소다 만수 보존이라고 합니다. 물론 pH를 12.0으로 맞춰서 보존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1개월 이하이다. 단기 보존이다. 그런데 적당한 거 가열 건조나 보통 만수가 있어야죠. 석회 밀폐 건조 장기고 소다 만수 장기, 질소가스 장기. 가열 건조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가열 건조는 단기 보존에 속한다. 53번 온수 난방에서 뺑창 탱크의 용량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방식 뺑창 탱크는 저온수 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된다. 개방식과 밀폐식은 팽창 탱크 온도가 10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도씨 이하일 때는 개방식, 100도씨가 초과되면 밀폐식. 답은 밀폐식 팽창 탱크는 고온수 난방에 주로 사용이 된다. 답은 밀폐식 팽창 탱크는 수명계를 설치한다. 답은 개방식 팽창 탱크는 압력계 설치한다. 압력계 설치하는 것은 밀폐식이에요. 밀폐식에는 수명계, 액면계 또는 수면계 있고 압력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치 설명이 틀린 게 4번이 틀려 있죠. 54번 난방 설비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거. 증기 난방에서 표준 방열량은 650kcal 버즈건메타워이다. 답은 방열기는 증기 또는 온수 등의 열 매체를 열매, 복숭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열 매체를 줄여서 열매라고 그래요. 유입하여 열을 방산하는 기구로 난방 목적을 달성하는 장치이다. 핫포드 접속법은 고압증기 난방이 아니고요. 저압증기 난방에서 습식 환수관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습식 환수.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4번. 온수 난방에서 온수 순환 방식에 따라 크게 중력 순환, 강제 순환식이 있다. 온수는 온수를 순환하는 방식이 온도 차이에서 밀도 차이에서 저절로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 펌프로 순환시키는 강제 순환식이 있습니다. 자, 하트포드 접속법은 뭐냐면은 보일러에서 증기 보일러에서 저압 증기가 사용처로 갔어요. 이게 저압 증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응축수가 되도록 할 때 응축수가 수면 아래쪽에 연결되는 것을 습식 환수라고 그래요. 수면 위쪽으로 연결되면은 건식이라고 하는데요. 저압증기 난방이면서 습식 환수일 때 응축수와 최종적으로 보일러에 연결되는 이 환수 주간의 위치를 보일러에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말고 증기관 쪽과 물이 통해 있는 쪽으로 일단 한번 연결한 다음에 그 관에다가 연결을 하라. 그러면 연결하는 것, 증기관하고 밑에 물하고 한번 통해는 즉 수면계 연결할 때 마치 수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균형관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밸런스관이라고 합니다.
균형관을 설치하고 균형관에 연결하는 지점은 보일러의 표준 수면 그러면 보통 상용수위를 의미하고요. 의 하단 50mm 하단 지점이 되게 응축수의 환수관을 연결하라 라고 하는 방법이 하트포드 접속법입니다. (55번) 법규 문제입니다. 에너지형 합리화법에 따라 주철제 보일러에서 설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설치 검사 면제 30제곱미터 이하인 기름 떼는 유료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치 검사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의 원래 단계에 따라서 보일러를 제일 처음에 만들면 제조 검사가 있어요. 잘 만들어졌는가? 잘못 만들어졌는가? 제조 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접 검사. 두 번째, 구조 검사. 용접 검사는 용접을 해서 만드는 보일러일 때의 용접 검사예요. 용접하지 않는 보일러는 용접 검사가 필요가 없죠. 주철제 보일러 용접을 안 하니까 용접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구조 검사는 설계도대로 구조가 잘 그대로 구현이 됐는지 보는 것이고요. 제조하면은 판매 설치하겠죠. 이 설치를 하고 나면은 설치가 보일러 본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장치들이 설치 시공 기준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설치 검사를 해요. 설치 검사를 하는데요. 설치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요. 일단 장치의 유무도 검사하고 장치의 기준에 맞게 수량, 개수, 규격, 호칭 강도 등이 맞게 되어 있는가, 설치한 위치, 각도 이런 게 다 정확한가, 형식이 정확한가도 다 검사하고요. 여기서 가장 주된 주인공이 뭐냐? 안전상태 검사하는 거, 수압검사 꼭 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설치검사 때는 새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새 것의 성능이 나오는지 효율 검사하고요. 설치검사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매 1년마다 안전검사는 1년 후에 받고 성능검사는 3년 1개월 있다가 다시 받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요. 이게 뭐냐? 이게 계속 사용하려면은 받는 검사다. 계속사용 검사라고 하고, 계속사용 검사는 계속사용 안전검사, 계속사용 운전성능 검사, 그래서 성능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도중에 보일러를 혹시 개조를 했네요, 고쳤어요, 그러면 개조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연소 방식을 바꿨다든지 용량을 변경했다든지 이러면 개조검사를 받고요. 보일러의 일생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기들을 검사 대상 기기라고 하고, 검사 대상 기기를 가동하고 관리하려면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에너지 관리 자격증 소유자들이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검사들을, 이런 것들은. 자, 강철제 주철제 보일러 중에서 혹시나 설치 검사가 면제되는 거. 먼저 가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일종 관료 보일러. 이런 거 이제 주로 이제 관료 보일러니까 강철제죠. 그다음에 주철제 같으면은 저임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 설치 검사 면제입니다. 56번.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을 위한 심사 기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거. 국제 또는 국내 성능 및 규격의 적합성, 설비 효율, 설비 우수, 설비 내구성인데, 설비 우수성은 설비가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효율, 딱딱 숫자화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설비 인증 제도는 지금 2013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답이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제도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시행됐는데요. 2015년 7월 29일부터 이 이후에는 KS 인증 제도로 바뀌어서 이게 완전히 전면 바뀌었어요. 현행 법규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문제다. 57번. 에너지형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거. 가.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합리화의 비효율적인 이유. 비효율적인. 이게 아니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해야 되겠죠. 에너지 소비량은 환경 피해를 줄인다. 지구온난화의 최소에 이바지한다.
자, 58번. 에너지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합리화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거. 1번. 에너지 전략형 경제 구조로 전환, 에너지 이용 효율의 증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교육. 아, 다 에너지 말이 들어있네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사용 기자재 품질 관리,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법보다 법령 규칙. 법령 규칙. 예,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에 따라 그랬는데요.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59번.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에너지를 저장을 해라 라고 의무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2만 석유 환산톤. 에너지를 사용한 것을 석유 발열량으로 바꿔본 톤수를 석유 환산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2만 톤 이상 에너지를 TO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에너지를 저장할 의무가 있고요. 부과 대상자 이거에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공급하는 연간 2만 석유 환산톤 이상을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 사업자 이런 식인데 여기는 사용자 이렇게 되어 있죠. 60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요 폐지됐다고 그랬죠. 2022년 폐지. 그리고 법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자, 지금까지 2013년 사회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